새벽 3시 42분.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불은 땀에 젖어 축축했다. 뭐야? 이 꿈은? 방금 전까지 꾼 꿈이 너무나 선명했다. 보통 꿈은 깨자마자 흐릿해지는데 이 꿈은 달랐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어두운 방.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창문도 문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끝없는 어둠. 그 한가운데에 여자가 서 있었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선명한 색들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빛났다. 여자는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팔다리가 인간의 관절로는 불가능한 각도로 꺾였다. 목이 360도로 돌아갔다. 허리가 뒤로 꺾이더니 몸이 디귿자로 접혔다. 딱딱, 딱딱.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춤을 췄다. 그리고 그 얼굴. 완벽한 무표정.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빈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다.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고정된 채로 나를 계속 응시했다.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3m, 2m, 1m. 그때 여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타지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타지마. 그리고 나는 깼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5시간 뒤면 공항에 가야 했다. 오전 9시 40분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 항공 214편. 회사 출장이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미팅. 하지만 안 돼. 나는 확신했다. 이유는 몰랐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계속 흘렀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속이 메스꺼웠다. 새벽 4시에 회사에 전화했다.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메일을 보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비행기를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샌드. 비행기 예약을 취소했다. 취소 수수료가 꽤 나왔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가 보였다. 색동저고리, 무표정한 얼굴, 부러지는 관절. 타지마. 결국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방은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50분. 헉. 하루를 통째로 잔 거였다. 14시간 넘게.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새벽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식은땀은 멈췄다. 거실로 나가 TV를 켰다. 뉴스 시간이었다. KBS 뉴스 9시입니다. 평소라면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나는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손이 리모컨을 놓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앵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긴급 속보입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숨이 멎었다. 착륙 직전 활주로에 추락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불타는 비행기, 찢어진 동체, 실려나가는 부상자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명, 중경상자는.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구석에 비친 아시아나 항공 로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색동저고리와 똑같은 색.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팔과 다리, 목덜미까지. 모든 털이 곤두섰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지마. 그 여자의 입모양이 다시 떠올랐다. 누구였을까? 왜 나에게 경고했을까?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탔어야 했던 다른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한 여승무원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심장이 멎었다. 무표정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 꿈속에서 본 그 여자처럼.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TV 앞에서 얼어붙었다. 뉴스는 계속됐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착륙 직전 기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화면은 여전히 불타는 비행기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잔해 사이에 찢어진 천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색동저고리처럼. 아시아나 로고처럼.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기가 두려웠다. 혹시 또 그 여자를 만나게 될까봐. 혹시 또 다른 경고를 받게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게 확실할까봐. 우리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었다. 교내 3층 구석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은 건물 구조상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형광등을 켜도 구석구석은 여전히 그림자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고3 가을 축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야, 오늘도 예배교실에서 연습하자. 친구들과 나는 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동아리들이 모두 강당과 음악실을 선점해버려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운 예배교실을 연습실로 쓰고 있었다. 여기 왜 이렇게 춥지? 난방도 안 틀어주나? 원래 이 교실이 그래? 겨울도 아닌데 항상 쌀쌀해. 우리는 음악을 크게 틀고 연습을 시작했다. 십자가가 걸린 벽을 등지고 큰 창문을 마주보며 춤을 췄다. 반복되는 동작에 익숙해질 무렵 시계는 어느새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했어. 그래, 내일 또 보자. 친구들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도 구석에 던져둔 배낭을 집으러 가는데 무심코 창문 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창문 너머에 얼굴이 하나 보였다. 단발머리의 어린 여자아이였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그 아이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먼지투성이었다. 하얀 얼굴에는 긁힌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고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이 놀라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창문 밖에 여자애가 우릴 보고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밤하늘과 창문에 비친 우리 모습만 있을 뿐이었다. 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봤어. 한복 입은 여자애가. 한복? 너 오늘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그때 한 친구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말했다. 근데 이 창문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람이 보여? 최소 2미터는 되는데? 친구 말이 맞았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 달려 있었고 밖을 보려면 사다리라도 있어야 할 높이였다. 그냥 헛것 본 거겠지. 연습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응, 그런가 봐. 얼른 집에 가자. 친구들은 내 팔을 이끌며 교실을 나섰다. 학교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 창문 아래에는 나무 한 그룹 받침대 하나 없었다. 절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으흑, 으흑.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멈춰 섰다. 뒤돌아보니 그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있었다. 한복을 입은 채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다. 왜 우니? 혼자. 너무 외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언니? 나랑 같이 놀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들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울음소리였는지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부터 나는 예배교실의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냥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둘러댔다. 연습하는 내내 나는 자꾸 창문 쪽을 힐끔거렸다. 커튼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축제 날이 왔다. 강당 무대에 섰을 때 내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연습을 많이 했지만 춤의 소질이 없어서 맨 오른쪽 구석에 배치됐다. 실수해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음악이 시작됐다. 조명이 우리를 비췄다. 관객석의 환호성이 들렸다. 나는 긴장을 풀고 연습한 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대 오른쪽 커튼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아니길 바라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아이가 있었다. 한복을 입은 채 커튼을 잡고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천천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깍꿍 놀이를 하듯이.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스텝이 꼬였다.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아이가 있는 커튼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쿵. 나는 무대 바닥에 쓰러졌다. 음악이 멈췄다. 친구들이 놀라 나를 부축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다. 나는 커튼 쪽을 올려다봤다. 그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다. 마치 미안해 언니?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변하며 스르르 사라졌다. 공연은 엉망이 됐다. 무대 뒤에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함과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나왔다. 또 봤어? 그 여자애를 또 봤다고? 친구들은 나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너 우리 학교 괴담 들어봤어? 무슨 괴담? 우리 학교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친구는 학교 홈페이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학교 연역 페이지였다. 1953년 보육원 설립. 초대 원장 김 목사. 1965년 중고등학교로 전환. 6.25 전쟁 직후에 이 건물이 보육원이었대.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던 곳이었어. 그런데 친구가 목소리를 낮췄다. 전쟁 때 다친 아이들이 많았잖아.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고 음식도 부족하고 그때 여기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대. 특히 예배교실로 쓰는 그 방이 원래 영안실이었다는 소문도 있어.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아이들 귀신이 학교에 자주 나타난대. 특히 예배교실 근처에서. 다들 외롭다고, 같이 놀자고.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 여자아이는 나를 괴롭히려 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외로웠던 것이다. 70년 넘게 이곳에 혼자 남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기와 놀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같이 놀아달라고 했어. 뭐? 꿈에서. 그 아이가 울면서 같이 놀아달라고 했어. 혼자 너무 외롭다고.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예배교실 문 앞에 작은 인형과 과자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워했어. 넌 그냥 친구가 필요했던 거지? 바람이 불었다. 복도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고마워요, 언니.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 예배교실 앞을 지나갈 때면 내가 놓아뒀던 인형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인형을 안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은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인형 옆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이제 안 외로워요?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예배교실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잘 지내, 안녕?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전해진다고 한다. 예배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를 함께 놀아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